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들 조사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한기호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당시 공관위원들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마지막엔 윤 대통령 부부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서울에서 당시 공관위 위원들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야 그 전화 끊은 거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의원이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대식 의원, 김정현, 박정숙, 이형민 교수, 권재하, 박효찬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대통령실을 겨냥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강혜경 씨, 명태균 씨에 이어서 국회의원이 아닌 공관위원들 이미 조사했고 조사하고 있고 또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점점 범위를 좁혀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공천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명태균 씨 입김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을 따낸 건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명태균 씨는 과거 발언들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를 움직여 김 전 의원이 공천 받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를 언급하면서 김영선 좀 해줘라고 말했다는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자, 조사 대상이 국민의힘 외곽에서 내부로 좁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물론 당시 당대표였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과거 가까웠던 인사들이 공관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수사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추천한 건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추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명 씨도 이에 화답하듯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검찰에 출석하면서 말했죠. 결국 공관위원들의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명 씨와 윤 대통령 말과 다른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리포트들 보시고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직후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 측에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듯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도 공개해달라라고 요청한 건데 명 씨는 그 대신 자신이 구속되면 풀어주고 생계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 대화가 공개된 직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이 명 씨 측근을 통해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보사, 우리 만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 명 씨는 이 요청이 대통령실 혹은 이른바 윤핵관이 자신에게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했고
자신이 구속되면 풀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명 씨 측의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았고 명 씨의 요구사항은 들어본 적 없다면서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듣고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끄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가 아니고서는 핵심인 윤한홍 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과 비선실세가 구속을 조건으로 부당 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한홍 의원이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접촉한 이후 명 씨의 또 다른 측근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없다며 답답해하는 명 씨를 대신해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했다는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접촉한 뒤 명 씨를 여러 차례 봤다는 명 씨의 또 다른 측근을 만났습니다. 명 씨는 식사 도중 덜컥 화를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없다며 다른 경로로 확인해보니 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연락해보겠다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번호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측근의 휴대폰을 봤더니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 번호로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고 한 대통령 발언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정치적 비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이 측근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국민의힘 사선 중진 의원에게도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과 사선 의원 모두 전화를 받지 않고 답 문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측근은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 수사 자료를 준비해 줄 정도로 명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실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한다는 관측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는 구속되면 윤 대통령 녹취 2개도 폭로하겠다. 대통령실에 시그널을 보냈다. 자료 공개 여부는 대통령실에 달렸다고 명 씨가 전했다는 측근발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진석 실장에게 명태균 측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는지, 연락과 관련해 대응한 적 있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를 친윤계 핵심 의원이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방문 일정에 동행하는 영상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인물들에게 명 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 같은 이른바 독립자금을 대면 공천에 문제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도 명태균 씨를 조사하면서 이 영상에 대해 물어봤지만 명 씨는 대통령에게 소개한 이들을 자신이 부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9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와 명태균 씨가 한자리에 나옵니다. 명 씨 소개로 윤 후보가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번 검찰 수사 대상자 2명도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 씨 등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가 처음 보도한 이 영상을 검찰도 명 씨에게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왜 이 두 사람을 이 자리에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데려온 거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김 전 의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 씨는 또 윤 후보한테도 인사해둬야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홍준표 측 인사들도 이 자리에 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장사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윤 후보 경남 방문 일정을 함께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캠프에서 정식 직함도 없었다면서 안내 역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혜경 씨 말은 다릅니다.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독립자금이라는 말을 써가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분한테는 독립자금, 그러니까 대선 여조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주면은 본인들 이제 뭐 공천에는 문제 없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두 분한테는 구두로 약속이 정확하게 됐고.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윤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비로 쓰였다는 독립자금 용처가 수사의 초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명태균 씨가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강혜경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날 새로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던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1월 3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입니다.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네.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 처분해. 명 씨 측은 김영선 의원실에 오랫동안 가지 않게 돼 공용 컴퓨터를 정리하라는 뜻이었다며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이날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100만 원 상당의 신형기기 갤럭시 S22 울트라를 40만 원대의 저가형 보급형 기기 갤럭시 A24로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인해보니 이날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을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명 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를 지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겁니다. 검찰은 이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 씨의 변호인과 함께 명 씨가 폐기하라고 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과정을 열람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명 씨의 폐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따로 챙겨둔 하드디스크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 명 씨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는 녹음 파일로 추정되는 파일명도 복원해냈습니다. 하지만 명 씨가 대선 기간 썼다는 휴대폰과 윤 대통령 실제 녹음 파일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어 뒷북 압수수색,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미공개 여론조사를 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즉각 부인했는데요.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미공개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쟁력과 선호도를 묻는 내용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는 실소유주인 명태균 씨의 지시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짰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20건 정도 여론조사 그 설문 안에 이제 후보자한테 유리하게끔 설문안을 짰던 그 설문안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후보와 오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명태균 씨가 오 후보에게 더 유리한 질문이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돌려 이른바 설계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강 씨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사 비용을 오세훈 캠프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인 김모 씨 명의로 여러 번에 나눠 송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주는 기부 행위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중반인 2021년 2월 중순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일방적으로 찾아와 여론조사 한 건을 제안하듯 보여준 적이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제3자가 돈을 댔다는 강 씨 주장엔 마치 우리가 의뢰한 것처럼 강 씨에게 말한 명태균 씨가 그 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과 단일화했던 안철수 의원은 법 위반이 없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혜경 씨 측은 검찰의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법조팀 윤상문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실제로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면 과거에 윤석열 후보 대세론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조작 방식을 밝혔던 여론조사 시기가 2021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기간이었죠. 당시 공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하면서 20대와 30대 응답 결과를 윤 후보가 앞서도록 바꿨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가 국민의힘으로 흘러들어가서 당원들에게 유출됐다면 윤 후보 대세론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선 승부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조작 여부도 그렇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결국 수사로 밝혀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네, 이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명 씨의 공범으로 고발해서 어제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담당 검사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사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창원지검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그것에 맞는 형벌 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곡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얘기를 조사 시작부터 왜 꺼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본심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비판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과도 대비됩니다. 명예훼손 혐의도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때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증거 그리고 범죄 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논란 속에서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 뭔가 되게 빠르게 돌아가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부부 빼고는 다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대통령이 근데 피해자 신분인 경우에 그리고 검찰의 태도 그리고 피고발인 신분인 경우에 검찰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자, 이런데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혹은 비슷한데 검찰 대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대통령실이 대선 공작이라 규정하자마자 검찰이 이틀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그러나 현재 창원지검 수사팀은 별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결국 대통령 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저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뿐이었다는 창원시가 간담회 직후 명 씨 측에 1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명태균 씨는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등에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합니다.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하고는 완전 틈이 있어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건 자기만의 이야기를 했고.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실 총괄 본부장이라고 했지만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총괄 본부장이라고 직함도 없었고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창원시는 명 씨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곧바로 김 전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쪽짜리 문서엔 현재 기반시설 수준에서 단순 용도지역 종상향, 즉 변경이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 수밖에 없고 기반시설 확보에 1조 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겁니다. 말씀하신 거 할 수 없다. 왜냐면 기반시설 부족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말로는 되지만 실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 검토할 상황도 아니고.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전 비서관은 문서에 대해 자료를 본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또 창원시가 김 전 의원실과 소통은 단 한 번뿐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7월에도 담당 공무원이 김 전 의원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변경 재정비 용역 결과는 2차례 연장됐고 지난 1월에 명 씨가 주장했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주차장 문제 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창원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친윤계가 오늘이라도 집에 가 물어보면 된다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서자 친한계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대거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직접 좀 입장 밝히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일주일 넘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인사가 한 대표의 가족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비방글을 올렸다는 추가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 딸 명의로 작성된 당원 게시판 글이 30분 뒤 동일한 제목으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목 내용 똑같은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했는지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익명성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했는지가 비난의 요점이라며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건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친한계 지도부는 한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를 규정하고 연일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이다. 이제까지 한동훈 공격으로 먹고 살던 정치인이나 유튜버들. 단순 비방은 범법 행위가 아니다.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무감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원만 10명에 달하는 데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 사이에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에 권성동 의원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그 자체로 옳지 않다며 권 의원을 사례로 들자 권 의원이 저를 당무감사하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진실 공방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로 잠시 봉합됐던 당내 갈등이 또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종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른 야권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울분을 담았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를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종적인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 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단독 발의가 불가능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정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확신만 국민께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내용에 대해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하다며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섰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데 뒤엉켰습니다. 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 오늘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00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4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정농단,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 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부터 친일 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치는 것이 농업뿐이랴 반평화, 친일 역사 쿠데타까지 윤석열 정권은 폭주와 퇴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해가 진 데다 집회 신고 시간인 5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아선 겁니다. 자진 해산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진이 막히자 집회 참가자가 상여에 불을 붙이면서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화됐다며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며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맹탕 기자회견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에서 사과한다는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냐고 물었던 기자 기억하시나요? 당시 속 시원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 질문이 무례했다는 건데요. 질문이 곧 역할인 기자를 향해 무례하다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허리 굽혀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 2시간 넘게 이어진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말을 12번이나 썼지만 뭘 사과하는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회견이 끝날 무렵 어렵게 질문 기회를 잡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국회에 출석해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식 매도까지 한다. 이제 국어사전에서 무례라는 뜻도 바꿔야 하냐며 잘못된 건 오히려 대통령실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당사자인 부산일보 기자도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음직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국민은 최고 권력자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어떻게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최장 수출입 기자 헬렌 토머스가 18년 전 남긴 무례한 질문은 없다는 말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KBS의 차기 사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이 진행되기도 전에 박민 현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파문을 일으킨 건데요. 사흘째 이어진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들의 관련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가 면접 심사를 거쳐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발표한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앞의 한 주점에서 KBS 직원 20여 명이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이날 하루 총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대다수였고 사측의 실무 대표격인 이영일 KBS 노사협력 주간도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이 주간의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날에 박민 사장한테 용산에서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네. 그리고 퇴근해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박민 사장이 가졌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박 사장이 면접 심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실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KBS 안팎에 퍼져 있던 박장범 내정서를 뒷받침할 증언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접 당일날 아침부터 박장범 후보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돌았었고요. KBS 내부에서는 왜 갑자기 박장범 후보가 선출됐는지 혹시 추정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대통령 대담이 제일 큰 이유였다라고. 이영일 주간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오늘도 추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장이 이제 파격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박민 사장은 자기가 잘릴 줄을 알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식에 참석했던 또 다른 직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박민 사장의 측근인 이영일 주간이 박장범 체제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고민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박장범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5일 KBS 이사회를 현장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 행사로 격이 낮아졌고 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참석 비용마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도광산을 둘러싼 굴욕외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조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도섬 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시행위원회가 오는 24일 사도광산 현지에서 추도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2달 이상 늦춰졌고 행사 주체도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격이 낮아진 겁니다.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추도식. 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들을 추모한다고 덧붙였을 뿐 강제노동, 사과 등 반성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행사 이름에 감사라는 표현까지 넣어 강제성을 더 희석시키려 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도식엔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한국인 피해자 유가족 10여 명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석 비용은 주최 측인 일본 시행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식 때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 과정에선 일본 시민단체가 각각 초청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조차 거부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도식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행사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누가 참석하는지조차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추도식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철거에 들어간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뒤집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장비 기사가 감독관도, 장비 이동을 돕는 유도자도 없이 홀로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현장에선 위험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단을 오르던 포클레인이 그대로 뒤로 넘어져 뒤집혔습니다. 바퀴는 천장을 향해 들려있고 운전석은 벽에 부딪혀 찌그러졌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54살 이모 씨는 철거 중인 아파트 내부 시설물을 해체하기 위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오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는 감독관도 포클레인 이동을 안내하는 동료도 이 씨 옆에는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있으면 흰호수라든지 감사하는 분이 따로 붙여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혼자 올라갔어요. 한 달 전까지 해당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일한 또 다른 노동자는 MBC 취재진에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포클레인 기사 혼자서 계단을 오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단 타는 게 원체 위험하다 보니까 원래 관리자나 최소한 인부 한 명이 붙어서 보고 있는데 이 현장은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있었고요. 성인 남성 2명이 겨우 지날 듯한 좁은 계단에 자재와 장비가 널브러져 있어 아찔해 보였다고 합니다. 계단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장비가 작다 보니까 돌뿌리 같은 거 하나 잘못 밟아도 넘어가는데 그런 정리들이 진짜 많이 안 돼 있었고요. 작업이 위험하다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당시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고용당국은 원청사인 GS건설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그런데 사고 예방 조치도 미흡했지만 사고 직후의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MBC 취재 결과 GS건설 측이 119에 신고를 한 건 사고 발생 30분가량이 지나서였는데요. 하청업체 관계자가 처음 전화를 한 곳도 119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건설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숨진 이모 씨가 몰던 포클레인은 아파트 비상 계단을 오르다 무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발주처 LH에 보고한 사고 경위입니다. GS건설이 추정한 사고 시각은 8시 50분쯤. 이 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만큼 정확한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목격자인 하청업체 노동자가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은 119가 아닌 GS건설 안전 담당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GS건설 담당자도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건 9시 24분, 사고를 목격한 지 28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30분 동안 119를 불러서도 골백번을 왔을 시간이고요. 그야말로 방치예요. 119 구급차가 현장에 오는 데는 12분이 더 걸렸고 그마저도 구급대원이 17층까지 오르느라 9시 55분이 되어서야 이 씨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뒤집힌 뒤 1시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된 이 씨는 6km가량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우왕좌왕하느냐고 시간 다 까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서로 책임을 떠넘게 책임 회피하려고 서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GS건설 측은 현장 관계자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119 신고가 늦어진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클레인에 끼었다는 보고를 받은 안전 담당자가 17층 현장까지 가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휴대전화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자마자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는데요. 러시아의 핵 공격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긴급 폐쇄됐습니다. 현지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사일 2기가 불꽃을 내뿜으며 굉음과 함께 하늘로 날아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쏜 미국산 미사일 에이테크스 발사 추정 장면입니다. 공격 대상은 러시아 북서부 국경지대인 브란스크주. 북한군이 주둔 중인 쿠르스크가 첫 공격 대상일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사일 6발 중 5발은 요격했고 한 발도 손상을 입어 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미사일 발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이번 공격은 미국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푼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인데 러시아는 서방이 전쟁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신호라고 반발했습니다. And we will be taking this as a qualitatively new phase of the Western war against Russia, and we'll react accordingly. 특히 러시아는 핵 교리 수정으로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한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며 현재로선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전쟁이 확정 기로에 선 가운데 또 다른 변수인 북한군은 러시아 해병대 등과 함께 일부가 실전 투입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10만 명까지 파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해주고 수억 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검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원 내 한쪽에 방을 마련해두고 현금으로만 시간당 100만 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울의 한 의원 건물 안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이번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나옵니다. 택시 문도 혼자 열지 못합니다. 8시간 만에 나온 다른 여성도 부축을 받고 나옵니다. 어지러운 듯 몸을 휘청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이 빠져나온 건물 안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장부와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로 벌어들인 돈만 14억여 원. 시간당 100만 원꼴로 손님을 받았고 프로포폴로만 하루 최대 1,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만 내면 무제한 투약도 가능했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피부관리실이라는 방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시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그냥.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안에서 지금 마약 장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23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하루에 9천만 원을 벌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근 SNS에 이런 성공담을 내세워 투자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게 꼬드겨 6달 만에 15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만에 9천만 원 벌었어요. 다 합쳐서 1억 3천. 주식에 투자만 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SNS 광고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도 말합니다. 잃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돈을 잃으셨다. 그러면 또 환불까지 해드릴게요. 하지만 모두 대역배우를 쓴 가짜 광고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8살 김모 씨 등 9명은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두면 비싼 값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SNS 광고나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서 연락처를 따낸 뒤 투자 자문업체인 것처럼 속여 비상장 주식을 무료로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미끼를 물면 또 다른 조직원이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겠다는 말로 혹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더 많은 주식을 사면 그 돈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86명이 이런 수법에 속아 6달 만에 15억 원을 날렸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안내한 인터넷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SNS 광고 영상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자칫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들 9명에게 형량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SNS엔 이렇게 실체도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을 내세운 사기성 광고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요즘 주요 백화점마다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자 서둘러 연말 특수를 노린 이벤트에 들어간 겁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늦게까지 이어진 더위에 가을 매출이 영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앞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섰습니다. 조명 5천여 개를 달아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동화책 속 선물 가게를 옮겨놓은 듯한 가게에선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소품도 등장했습니다. 너무 예쁜 풍경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랑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도심의 또 다른 백화점에선 외벽에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크리스마스 영상을 펼쳐냅니다. 매년 하던 행사인데 올해는 일주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연말 기분이 나니까 그냥 괜히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또 아이들한테도 또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고. 백화점마다 일찍부터 연말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는 부진했던 가을 매출 탓입니다. 여름 늦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가을철, 이른바 간절기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국내 백화점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에서 11%가량 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광판을 설치한 달에는 방문객이 10% 넘게 늘어난다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백화점에 찾아오시게끔 하는 게 저희 연말 영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매서울 거란 예측에 백화점들은 겨울 의류와 화장품 매출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온성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가격은 높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러고 살 수 있으니까. 백화점 3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정기 세일을 진행한 뒤 내년 초엔 설맞이 할인 행사를 이어가 겨울 대목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수천만 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론으로만 설명되던 양자 세계를 구현했다는 이 컴퓨터.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을지 김윤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2m 길이의 원통형 구조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IBM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두 겹의 유리벽과 두 개의 원통 안에 있는 아이 손바닥만한 칩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뇌, QPU. 황금빛으로 빛나는 기기는 샹들리에가 아니라 QPU에 열을 식혀주는 냉동기입니다. 영하 273도의 극조온에 먼지 하나 없는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차폐하고 있고 진동 시스템도 매우 민감하게. 지금까지 비트의 세계에서 컴퓨터는 0과 1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정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 큐비트에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연산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7 큐비트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2의 127승. 온 우주의 별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고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 걸릴 계산도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 5번째로 설치됐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하면 한국은 초라한 수준. 그래서 양자 사업단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매달리기보단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건 최적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류를 가장 빨리 배송하는 순서를 찾아내고 신약에 필요한 최적의 단백질 조합을 찾아내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양자 기술이 오게 되면 더 빨리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인류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 거라는 양자 컴퓨터. 새로운 도전이 한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충성파 일색인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이 있는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인선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내각에 성비위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내각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인물은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입니다. 17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문제로 하원 인사위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이런 인물을 정부 효율부 장관 후보인 일론 머스크는 유명 만화 속 주인공 젖쥐들에 대해 비유하며 정의의 망치가 될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역시 성적인 농담을 퍼부어 직장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스페이스X 전 직원 8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폭스뉴스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피트 헤그세스, 복지장관 후보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각각 성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있습니다. 성비위자로 내각을 채우냐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당사자와 트럼프는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reconsidering the nomination of Matt Gaetz? 트럼프는 오히려 스페이스X 발사장을 찾아 6번째 스타쉽 발사를 축하하며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노장 기자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교육장관은 충성파이자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이기도 한 전 중소기업 청장 린다 맥마흔을, 상무장관은 역시 머스크가 강하게 추천했던 투자은행 대표이자 정권 공동인수위원장 하워드 러트닉을 또 지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머스크가 강력 추천한 인물이 결국 주요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은 비판엔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의 불도저식 인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네, 올해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른 김선빈이 오늘 MBC를 찾았는데요. 자신을 생각하는 기아 선수단의 예능 기대주는 누구였을까요? 프로 데뷔 17년 만에 한국 시리즈 MVP로 우뚝 선 작은 거인 김선빈. 자신을 환영하는 문구에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요. 사인과 사진 요청도 즐거워 보이죠. 프리미어 12에서 홈런 3방을 날린 김도영의 활약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잘하던데요? 한국 시리즈 때 그렇게 잘하지. 팀 후배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에 어울릴 만한 선수도 추천해줬습니다. 네, 되게 괜찮죠. 4차원이 아니라 6차원까지 가거든요. 도영이도 약간 똘끼 있어요. 165cm의 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콘택트 능력만큼은 역대급으로 인정받는 김선빈. 약간 자부심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선수로는 물론 지도자로도 기아에 오래 있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2,000원 안타를 친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꼭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감독님이 계실 동안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흑신으로 불린 남자 테니스의 전설이죠. 라파엘 나달이 오늘 23년간의 화려했던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달이 등장하자 경기장에 환호가 쏟아집니다. 예고된 은퇴 무대에서 나달은 기막힌 백핸드 발리를 선보였지만 떨어진 경기력을 실감하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 테니스의 상징 중 한 명이던 나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베컴을 비롯한 축구 스타는 물론 영원한 라이벌 페더러와 조코비치까지 경의를 표했고 나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Want to be remembered as a good person and a kid that follow their dreams and achieved more than what I ever dreamed. 프랑스 오픈만 14차례 우승한 나달을 위해 프랑스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나달의 이미지와 대기록을 투사하며 클레이 코트 제왕의 은퇴를 기념했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하늘빛은 흐렸지만 늦가을 정취를 즐기기엔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가을 단풍의 백미라하는 내장산의 백양사입니다. 시민들이 단풍을 눈이나 카메라에 담으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올해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전국 각지의 단풍을 종종 보여드렸는데 이제 남부지방을 끝으로 새삼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음이 느껴집니다. 항상 단풍이 저무는 무렵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해 오후가 되면 북서기류를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을 뒤덮는 게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모레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전주 15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금요일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공기질이 깨끗해지겠고요. 토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자회견하는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듯 보여도 사실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거죠. 그런데 다들 궁금해하는 점을 묻는 걸 두고 무례하다며 태도 시정을 운운하는 걸 보면 그날도 지금도 진짜 무례한 건 누구일까요? 당연한 의문을 품는 국민과 대신 묻는 기자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